2024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한강이 호명되고 전 세계가 그녀의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쓴 한강 작가. In her oeuvre, Han Kang, as expressed in the Academy's citation,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in each of her works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그녀의 작품은 현대 사회의 억압과 폭력, 개인의 고통을 심도 있게 다루며 한국 역사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물음을 제기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의 일을 그린다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일이어서,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을 들여다본다는 그런 행위 자체는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어떤 맹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문학적 독창성과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로 세계인의 공감을 얻어낸 한강 작가. 그녀의 문학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빛골 광주. 한강 작가가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곳. 특히 북구에 위치한 효동초등학교는 그녀가 학창 시절을 보낸 모교로 문학적 감수성을 키운 중요한 공간입니다.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후 학교는 한강 작가의 학교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학교 곳곳에 그녀를 기리는 흔적들이 자리 잡았는데요. 특별 강연이나 글쓰기 행사는 학생들이 선배님의 작품을 만나고 그 감동 속에서 자신만의 꿈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와서 정말 신기했고, 게다가 5.18 관련된 이야기도 쓰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저희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뭔가 저도 한번 이런 작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뭔가 약간 좀 더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우리 학교를 한 번 더 빛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노벨 문학상 소식을 통해서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느끼고 글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강 작가가 글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인간의 존엄을 나타냈듯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학과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한 장흥. 이곳은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가 깊이 새겨진 곳입니다. 수려한 청관산과 푸른 탐진강, 그리고 고요한 장흥의 풍경은 그녀의 문학 세계를 형성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죠. 그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설가. 전업 작가인 아버지 덕분에 한강 작가의 어린 시절은 문학이 일상이었고,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접하며 문학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한강은 책이 가득한 작업실에서 글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문학이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창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이 그녀의 문학적 토대를 다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죠. 학교 중학교 선생을 하던 그때부터. 그러니까 밤이면 잠자다 들어보면 타이프라이터 한번 치고 나서 일이 가면 쨍 하고 그래야 돼. 그 소리를 듣고 자란 거지. 한참 소설을 쓰다가 밖에 나와보면 애들이 책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딸을 찾으면 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나 이 방 저 방 막 뜯고 다니고 강아 강아 부르고 다니고 그러는데 지 방 어두컴컴한 구석지에서 그러고 일어나요. 너 거기서 못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 공상하고 있어요. 공상하면 안 돼요. 이 일화는 내가 늘 그 아이 얘기를 하면 사용하고 나는데 그 아이는 한 번도 글을 써서 어디에 발표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디 그 한글날 글짓기 하고 나와가지고 장려상인가 가장인가를 받아갖고 왔는데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고등학생 한강의 선택은 연세대학교. 이곳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본격적으로 문학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문학 이론과 한국 문학의 전통을 배우며 한강 작가는 글쓰기에 대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사색과 독서, 그리고 글쓰기에 몰두했던 대학생 시절. 그 시기는 그녀에게 단순한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문학적 영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는 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작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노벨 문학상 타시기 전부터 맨 부커상이나 다른 각종 문학상들 많이 받으셨던 선배님으로 익숙하게 많이 들었었고요. 도서관에 가도 한강 작가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해서 책은 자주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친숙한 선배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타시게 돼서 더 자랑스러운 선배님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한강 작가는 한국 작가 최초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커상은 세계 3대 문학사 중 하나로 영미권 밖의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문학상.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한국 문학이 가진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Writing novels is a way of questioning for me, and I just try to complete my questions through the process of my writing. 수상작 채식주의자는 탄탄하고 정교하며 충격적인 작품으로 독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아마도 그들의 꿈에 오래도록 머물 것이라는 평을 받았는데요. 이 소설은 주인공 영애가 갑자기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채식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꿈에서 비롯된 내면의 변화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뒤흔들리죠. 가족들은 영애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그 안에서 억압받는 여성의 자아와
인간 내면의 욕망, 본능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채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지만 채식주의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 소설은 제가 여태까지 써온 소설들은 어떤 상업성이나 대중성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소설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초기작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 혹은 이제 내면의 갈등, 내면의 갈등이나 이런 종류의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중기작은 이제 중기작이 이제 폭력과 억압 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다루는 소설들이 있고 그게 이제 채식주의자입니다. 주로 한강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은 대체로 고통과 관련된 것이라서 읽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강의 문장은 형용사형 문체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령 그가 가시덩굴을 묘사를 하면 읽다 보면 정말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세밀하고 고안된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한강 작가의 문학 세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 소년이 온다. 이 작품은 개인의 내면을 탐구하던 초기 작품들과 달리 역사와 집단적 기억 그리고 공동체의 상처를 다루며 작가로서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1980년 광주의 거리는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기억은 많은 이들에게 고통과 상처로 남았죠.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한 페이지를 문학으로 되살려냈는데요. 소설 소년이 온다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독립서점에서 만난 인문 동아리, 첵스 회원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그들에게 소년이 온다는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자, 우리 소년이 온다 한강 작가의 책은 특히 광주 시민인 우리들에게는 다른 독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 국민학교 4학년 때였거든요. 1980년이 바로 이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살다 보니까 도청이 가깝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4학년 때 한 달 휴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계속해서 그거는 알았어요? 왜 학교를 안 가는지? 알았죠. 그건 알았는데 초등학교 때. 네, 도청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막 함성 소리, 총 소리, 막 그 최루탄 냄새, 이 집에서 벽이 2개가 겹쳐진 부분. 에 가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솜니불을 덮고 총소리가 심하게 났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 장면이 작별하지 않는다 책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또 그냥 재미있는 느낌도 있었어요, 사실. 그럼 공포하고 재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첵스가 9월에 이거 필독서를 시작해서 읽었는데 10월 10일에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갈 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내용을 책의 주인공 시점도 못 찾고 많이 헤매다가 또 다시 계기가 돼서 읽게 됐는데 엄마의 마음이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기 뒤에 엄마가 막 구구절절하게 어머니의 마음 그 뒷모습을 보고도 붙잡지 못했던 거 또 다시 막 못 데려왔던 거 그로 인해 가족들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기의 죄책감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게 남아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살아있는 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만큼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거 되게 그 기록도 기록이지만 생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담겼던 것 같이 느껴져서 너무 좀 슬펐어요. 역사적 비극에 대해서 작가로서 모르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으셨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런 부채의식 때문에 쓰시지 않았을까. 꽃잎이라는 영화도 있고 택시 운전사 뭐 화려한 휴가도 있고 화려한 휴가 1987 맞아 1987도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콘텐츠가 있는데 뭐 영화를 보면서는 막 계속 보고 뭐 울었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 책을 한 페이지 딱 들추고 읽는 순간 이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마저도 막 마음껏 못 읽겠더라고요. 살아남으리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네, 다 유서를 이미 썼었잖아요. 이미 그 사람들은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남았던 거예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맞아요. 이 부분이 또 살아남은 자의 고통을 이야기해 맞아요. 주잖아요. 살아남은 거기에서 고문 뭐 즉결 처분 받아서 사형당하지 않고 삶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를 작가가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실제 경험한 것보다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거나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기록을 보고 이 5.18을 알게 된 세대잖아요. 그런데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장면들 하나하나 그런 묘사하는 부분들이 거의 소설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신 느낌도 들고 그거 너무 이 감사하죠. 계기가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 소년이 온다를 읽고 나서 이제 5.18 관련된 기록물이라든지 인터뷰, 생존자들 인터뷰를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문지아 열사 어머님의 인터뷰가 노벨 문학상에 수상의 의의를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100번 넘게 투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다 알리지 못했는데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함으로 해서 세계에 알려줬다고 우리가 못한 일을 한강 작가가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하는 그 인터뷰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책 속의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다가왔습니다. 동호야, 그녀는 아랫입술 안쪽을 악문다. 색색의 만장들이 일제히 무대 천장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 무대 아래 네발 짐승처럼 모여있던 배우들이 벼랑간 꼿꼿이 허리를 편다. 노파가 걸음을 멈춘다. 업힌 아이처럼 바싹 붙어 걷던 소년이 객석을 향해 몸을 돌린다. 그 얼굴을 바로 보지 않기 위해 그녀는 눈을 감는다. 내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이별이잖아요. 이별을 완벽하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 공식적인 이별, 즉 애도할 수 있는 순간조차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그냥 보내고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이후의 삶이 장례식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비탄의 연속에 잠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가서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사실은 이타심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의 약간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시점에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민군들이 끝까지 투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저는 읽으면서 많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바로 이 현장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공간을 이동해서 공간과 시간을 이동해서 내가 마치 역사의 그 한 장면 속에 있는 이런 착각을 많이 했었고 내가 마치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읽으면서 그 어린 중학생마저도 거기에서 그 도청 그곳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과연 동호는 거기에서 그거 마음을 알았을까? 가지 않고 같이 있었던 그 마음을 알았을까? 특히 내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이분들과 똑같이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할 수가 있었고
내가 총을 메고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일기를 쓰듯 글을 써보면 그날의 감정이나 저의 속 내용을 쓸 수 있는 날이 있고 그렇지 않는 날이 있는데 한강 작가님은 너무 힘드셨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핀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책장 한 장 한 장을 넘겼지만 이분은 무언가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단순한 책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 5.18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형식들을 고안합니다. 가령 7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7명이 너라고 상정이 되어 있는 그 동일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돌림노래 형식을 취하게 되고 한강 본인도 작품 에필로그에 등장하게 되고 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은 돌림노래라고 하는 게 워낙에 끝이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자꾸 그 노래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만드는 듯한 느낌, 독자가 그 안에서 나도 화자 중에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게 되고요. 이 역사적 트라우마나 고통의 단독성에 접근하는 언어라는 게 기성의 언어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성의 언어로 되지 않는 그 사자의 목소리 혹은 역사적 트라우마 형언될 수 없는 것을 형언하고 또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다울 수 없는 그러니까 산자로서 우리가 남은 자로도 산자로서는 가다울 수 없는 것에 가다우려는 고투를 좀 사실 어떤 점에서 불가능한 시도인데 이걸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게 형상화한 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거든요. (2018년)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작이었던 소설 흰. 이 작품은 한강 작가의 기존 소설들과는 또 다른 실험적이고 철학적인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 그리고 고요한 산하. 흰은 이런 깨끗함 속에서 상실과 치유를 탐구합니다. 작가의 어머니와 가족의 상실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유산된 아이의 기억에서 시작해 상실과 애도의 감정을 65개의 이야기로 풀어낸 독창적인 작품인데요. 절제된 언어와 시적인 문장은 읽는 이에게 사색의 시간을 선사합니다. 저는 장편 소설 속에도 시가 많이 들어있고 단편 소설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시적인 문장을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장면들 속에 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고 만지고 그게 녹기를 기다리고 그런 감각을 극대화하고 순간에 내 현미경을 댄 것처럼 순간을 극대화해서 마치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소설 속에 들어있는 시라고 생각됩니다. 한강 작품을 요즘 많이 이제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얼마나 읽기 힘든지. 그러니까 읽기 힘들다라는 말은 난해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를 거의 형용사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문장들이라면 뭐 쉽게 줄거리가 전개가 되고 이어서 읽을 수 있을 텐데 중간에 묘사문들, 심리묘사가 특히 심리묘사가 아주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묘사문들이 너무나도 정밀하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느끼게 돼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제주도. 이 섬은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자연과 역사,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등장합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은 그 안에 감춰진 4.3 사건의 비극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삶과 죽음, 기억과 망각이 얽힌 복잡한 감성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년이 온다와 더불어 현대사 속 집단적 상처와 개인적 고통을 연결하며 한강 작가의 문학적 방향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소설 제목이 암시하듯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잊거나 떠나보내기보다 그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제주는 잘 아시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리고 중산간에 눈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눈 쌓인 숲을 걷기도 하고, 제주는 이제 거대한 단 한 마을도 학살을 비껴가지 않은 거대한 학살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꾸었던 꿈이 뭔가 제주의 역사하고도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저질러온 그런 학살의 경험과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가? 인문 동아리 책수회원들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으며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주도가 되게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이 남로당 무장대가 이제 그때 무력 충돌,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마지막 해결되는 게 50년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이라 하면 47년 4월 3일만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이야기고, 우리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제주도민들이 단순하게 희생된 줄 알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거를 통해서 다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4.3 사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 소년연단은 우리는 이제 광주니까 5.18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역사책에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어요. 맞아요. 5.18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첫 11 페이지에 쪽에. 보면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여기가 맞아요. 우리 광주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책을 쓰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 고통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강 작가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14년 여름에 2주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14년 여름에 2주를 쓰셨고, 작별하지 않는 날을, 그 다음에 18년 새 밑에 다시 쓰기 맞아요. 시작하셨다고 그 그랬어요. 얘기 나와요. 그래서 2021년에 이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이 온다 끝부분과 작별하지 않는다는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맥이. 그래서 2014년 소년이 온다 출간하고 나서 2021년까지 그 계속 고통을 계속 이어진. 그래서 한강 작가한테 참 감사했던 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하고, 또 이걸 현재 우리가 어떤 기억을 갖고 어떻게 기억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고통의 어떤 이야기가 어디가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4.3에 제주 4.3에 닿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거의 여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야기의 맥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맞아요.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책에서 굉장히 눈이 모티브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소년이 온다에서도 그 눈
거기 눈이 쌓였을 때 갔잖아요. 동호묘를 찾아서 갔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선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잖아요. 5.18이든 4.3이든.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애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복까지 우리가 더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같은 거를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을 그걸 표현한 것 같아. 인생의 손가락 견디게 하는 견디잖아요. 그거를. 그게 해석이 다 다를 수는 있겠다.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년이 온다를 읽은 관점하고 인선이가 4.3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인선이도 한강 작가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해변가에 사시던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 경찰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서방님이 항상 나가서 항쟁을 하신 분들을 욕을 하면서 하셨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일을 숨기시면서 다니셨고,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험한 일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아기를 한 번도 안 안았다는 거예요. 부정을 탄다고 자기 아기를.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냥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집단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몇 명들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고통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작가님의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읽지 않을 수 있을까?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꼭 읽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폭력에 대한 우리들의 그 무감각함, 그리고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한 왜곡된 역사를 알고 있는 그런 무지함, 그리고 또 그런 편협함, 그리고 그 비겁함은 우리가 그것들과는 작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비극적인 기억이지만 우리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 그 작품 속에서 나와 있는 경아와 인선이와 같은 용기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작별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잊혀진 이름들과 묻힌 이야기들을 복원하며 기억이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령 소설 속에 폭력적인 장면이 많이 그려진다고 해도 그것이 폭력을 위한 어떤 묘사는 결코 아니고요. 폭력의 반대편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폭력이 그 안에 있는데 그걸 들여다본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종교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인간의 본성을 계속 들여다보고 질문하고 어떻게 인간적이라는 그 말에 엄청난 어떤 스펙트럼을 들여다보고 그걸 어떤 것을 거부하고자 하고 어떤 것을 껴안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행위 속에 결국은 인간의 폭력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행위가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2024 i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for her intense poetic prose that confronts historical traumas and exposes the fragility of human life. 2024년 10월 10일 한강 작가는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She has a unique awareness of the connections between body and soul, the living and the dead, and in her poetic and experimental style has become an innovator in contemporary prose.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빠르게 전하며 한국 문학과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통을 넘어 치유를 이야기하는 한강 작가. 그녀의 문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철학적 깊이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서점에 한강 작가 코너가 마련되며 그녀의 문학은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문학의 국제 환전소다. 그러니까 그 노벨 문학상에서 인준을 받아야 국제적으로 이를테면 화폐가 환전됐을 때 국제적인 유통이 가능한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나라의 문학, 그다음에 언어는 이제 국제적으로 화폐처럼 통용 가능한 공용자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사용하는 그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아주 작고 우리 한 영토에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이 국제적으로도 통용 가능한 문학 자산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한강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이후로는 이제 한국 문학이 국제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통용 가능한 문학이 되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큰 경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지역사회 곳곳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광주시는 5.18 사적지인 전일빌딩 245 1층에 소년이 온다 미니 북카페를 마련했는데요. 이날 개소식에는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가 참석해 남다른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아저씨 눈물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제가 집에다 보관하면 못하냐, 시청에다 놓고 여러 사람이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시청에 기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책 못 읽어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뭔 말이 써져 있을까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못 읽어보고 아저씨가 그래요. 내가 읽어줄 것이니 들어보소. 그러고 이 책에다 눈물을 이렇게 떨구면서 이 부시는 책입니다. 한강 작가와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미니 북카페 소년이 온다. 개소 이후 6천여 명이 방문하며 과거의 기억과 현재, 새로운 세대와 지역 문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강 작가님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런 공간이 생겨서 또 특별하게 한강 작가님의 책을 접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더 몰랐던 역사적인 내용들도 알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에 좀 뜻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또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인문도시 광주의 지평을 넓히고 그리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뭐 인문학 산책길이라든지 미니 북카페 조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더욱더 독서와 그 독서가 일상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인문도시정책과를 신설한 이후 주민 참여형 독서 문화를 조성해온 광주 동구. (5년째) 이어져 온 인문도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강 작가가 꿈꾸는 책 읽는 도시 만들기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 12월 10일에 맞춰 소년이 온다 시민 낭독회를 준비 중인데요. 40명의 낭독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모집됐고 책의 상징성을 살린 행사 기획부터 참여자들의 낭독 순서 조율, 작품을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까지 모든 것이 한강 작가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한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또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 하고 또 책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낭독회를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낭독하는 그런 문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계속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 이야기가 완벽한 이야기라고 제가 딱 사랑하는 이야기라고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에게서 나온 이야기지만 시간을 더 많이 보내왔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이 오히려 지금의 저를 되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별을 바꾸기 위해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청소년들에게 문학의 가능성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시선을 천천히 세상에 바꿔 나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올 초부터 전라남도 교육청이 주관한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 참여해온 목포 정명여중 학생들. 학교 생활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계속 글을 써나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걱정하며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었는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이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10월 10일 날 이 수상하는 그런 기사가 뜨고 나서 아이들이 여성 작가에 대해서 그 한강이란 작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실제로도 읽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여성 작가가 이런 큰 상을 타는구나라는 것도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사실 11월 출판회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그 한강 작가님의 수상 그런 소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엄청 많이 분량을 써내가지고 좀 출판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성공은 학생들에게 작가라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책 쓰기 어려움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한강 작가의 작품은 글쓰기를 배우고 세상을 이해하며 꿈을 키워가는 교과서인데요. 주인공
활동 시점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이 주인공마다 보는 데에서도 또 이제 다른 생각도 꽤 많다 보니까 이 당시에 느꼈던 감정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다 보통 다른 책에서는 사람이 죽다면 사람이 죽었네. 근데 한강 작가에서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이 죽었구나. 웅장함이 느껴지는 약간. 맞아요. 그쵸? 약간 이게 글이 원래는 막 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모든 구절이 다 하나가 다 이어져야지만 모든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한 5번, 10번은 이거야.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점점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놓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면 절대로 45분만에 못 풀 것 같아. 진짜 절대 꼼꼼하게 45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수능에 나오면 큰일 나. 그녀의 글은 문학이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이 믿음 속에서 학생들은 작가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강 작가님이 상을 타신 것을 보고 와, 나도 이렇게 한강 작가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글을 조금씩 더 혼자서 개인적으로 쓰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대부분 남자분들이시기도 하고 보통 상을 받는다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든지 남자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여성 작가님으로서 받았다는 걸 보고 저도 같은 여자고 이제 저도 작가의 꿈도 있어가지고 저도 나중에 언젠간 된다면 작가님처럼 된다는 것에 조금 뭔가 기대감이랄까? 저도 미래에 그런 분이 저희 여자들도 같이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적 뿌리로 알려진 장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장흥은 한국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국내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문 코스인 천관문학관은 장흥 출신 작가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장흥이 왜 문학의 고장으로 불리는지 잘 보여주는 곳이죠. 노벨 문학상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천관문학관을 찾은 방문객 수가 2,400여 명에 달해 장흥 문학기행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관문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문학과 지역 문화를 잇는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통해 장흥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계획입니다. 장흥을 찾는 문학기행의 열기는 다른 문학 명소들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문학 산책길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닫이 해변을 따라 20m 간격으로 세워진 한승원 작가의 시비들은 바다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펼쳐지는 풍경과 시가 방문객들의 마음 깊이 울림을 주며 이 산책로를 특별한 추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장흥이 문학기행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장흥구는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새로운 군정 비전인 노벨 문학도시 장흥을 발표하면서 K문학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공개한 건데요. 기존 한승원 문학 산책로를 정비해 부녀문학 산책로를 만들고 안양 수문에서 회진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에 노벨 문학 산책로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청준, 송기숙, 이승우 등 장흥 출신 문인들의 생가를 복원하고 청관산 일대에는 노벨문학공원을 조성합니다. 장을 노벨문학 도시로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분을 했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이제 한승원 선가의 어떤 매입을 통해서 복원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승원 선생님의 문학 산책로를 이제 한강 작가의 어떤 시비들을 중간중간에 이어서 분요 문학 산책로로 개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에서 회진까지 해안가를 통해서 노벨 해안 문학 산책로로 지금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관산 허그벨트 사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노벨 문학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로는 저희들이 이제 세계 최초 국립 분요 문학관과 그리고 공연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장을 K 노벨 문학 도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 장의 이미지를 브랜드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문학의 힘과 가치를 묵묵히 지켜온 한강 작가. 그녀의 글은 고통 속에서 치유를, 상실 속에서 희망을 전하며 문학이 가진 진정한 힘을 보여줍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 곳곳에서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그녀의 작품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픔과 기쁨, 희망까지 담아내는 한강 작가의 글은 문학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